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승옥과 짝을 맞추면서 이청준을 넣었는데, 이제 이청준의 경우 문제는 뭐냐면, 대표작이자 최고작이 아마 다들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근데 이 수업은 이제 특성상 단편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연령대에 쓴 그 김승옥의 무진갱처럼 그런 단편이면 좋겠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단편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청준 데뷔작이 퇴원인데, 그것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했는데 마땅한 작품이 그러니까 재미있지가 않아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작품을 찾는데 좀 걸렸는데, 이 병신과 머저리가 작품이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도 27세니까 아주 원숙한 때 쓴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연령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때 이제 쓰여져 가지고, 그 작법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처음에 이제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원론적인 물음이라 답이 없는데요. 사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기 제일 어려운 강좌는 문학개론 이런 거죠. 문학이란 무엇인가 진짜 이런 것인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근데 그 두 개를 그 물음을 김승옥하고 이청준을 놓고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희뿌옇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김승옥은 빨리 쓰고 빨리 끝났고요. 그래서 60년대 작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청준은 비슷하게 등단을 했지만 60년대에 쓴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가서 돌아가신 게 2008년인가 그런데 40년 동안 꾸준히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의 천국, 제가 시간이 되면 찍겠는데, 이제 그런 작품을 봤을 때 소설 쓰기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것,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주제가 여러분 좋아야 돼.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써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잘 써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디테일, 테크닉, 뭐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단 주제. 그 다음에 이야기의 틀이 짜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가는 방식,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색깔, 어쩌면 나만의 성깔? 소설에 드러나는 나만의 성깔, 시도 그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문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기법적으로 구성 안에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습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다?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우선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나오고 배경이 있는데, 시공간의 배경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의 연도에 어떤 곳, 도시냐 시골이냐, 도시라면 서울이냐 부산이냐, 서울이라면 관악구냐 무슨 구냐, 이런 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점점점 이제 그 시공간이 희뿌해지는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또 대접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키가 처음 소설을 쓸 때 쟤는 이런 게 하나도 그런 구체성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되게 부실해가지고 만화 같은 소설이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잘 키우니까 하나의 이제 그 문학적 세계로, 그 다음에 하나의 기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서요. 이 배경 부분은 조금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인물 사건은 여전히 중요한 대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명 이상은 일단 여러분 나와야 되고요. 어떤 길이라도. 하다못해 카프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반페이지짜리도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A가 어디를 B를 만나러 갔는데 B를 못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흐진이라는 그 러시아 문해학자, 인문학자의 말 맞다나 존재의 최소치는 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라는 말이 러시아에서는 공존재거든요. 좀 단어를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공존재,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 있음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둘 이상의 인물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청준은 그게 초기작부터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견본으로 가지고 온 요 병신과 머저리인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은 필독
필독 제가 하라고, 네, 그래서 그 보통 학기 같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시험에 쓰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그냥 게시판에 쓰는 걸로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청준은 외웁시다. 1939년에 태어나서 제가 아까 2008년에 작고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에 가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신과 머저리는 창작과 비평의 발표가 됐네요. 1966년 가을호인데 나이 계산해보면 27세입니다. 1966년에는 저도 이 세상에 없었고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군가 이 세상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청준 전집이 계속 간행이 지금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렇게 이제 발간이 됐는데, 그전에는 열림원에서 나와서 제가 거기서 사봤던 또 기억이 있고, 아무튼 그런데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안 갖다 놨죠? 요겁니다. 그림도 이렇고요. 아, 이렇게 없어 보이게 꼭 그려야 됐나. 네. 예,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셔가지고, 네. 이걸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계셨는데, 아, 제가 호를 까먹었는데, 미백인가? 아무튼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호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액자 구성, 액자식 이제 소설인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익숙한 거는 미장압인문인데, 이거 보이세요? 맨 우측에 프레임 나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멘 노벨레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건 독일어 틀 소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깥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속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죠. 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그 신경숙의 깊은 슬픔 이런 거 여러분 안 읽으시죠, 그죠? 이게 또 되게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서 여주가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아니었는데 기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소설 자체가 그 감상성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게 저렇게 소설 안에서 이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을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병신과 머저리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액자 소설의 전형은 김동리의 무녀도 그래서 이렇게 무녀도 이제 그림이 있고, 아, 이 그림은 이러면, 아, 이 그림에 얽힌 전설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고골의 초상화도 봐도 초상화가 전시돼 있고, 여러분 이 초상화는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사야 됩니다. 경매장에서. 아, 그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 이 그림은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리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이 그림에 얽힌 전설을 또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액자 그거고, 한번 액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액자 얘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액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액자 얘기만 이제 쭉 하고 그냥 끝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말. 초상화 같으면은 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사야 됩니다. 했는데 고골의 초상화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초상화를 또 도난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상화가 악의 근원인데,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단할 수 없다.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세계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느껴지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액자 소설인데, 그 조금 더 과격하게 좀 미학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요. 병신과 머저리도 그런 예고, 그 러시아 소설 중에 여러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도스옙스키의 거기 보면 이제 이반 까라마조프가 그 대신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텍스트가 이렇게 딱 제시되지 않아요. 그 형 이반이 동생 알료샤한테 형이 서사지 하나를 지었는데 내가 너한테 들려줄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 형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이렇게 돼. 아, 그래 형 그럼 결론은 어때? 아,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이래서 그 형제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가 창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소설이지만은 기법적으로 굉장히 모던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논문 정도만 한 몇십 개 정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거장과 마르가리따라고 20세기 그 작가 중에 불가코프라고 있습니다. 그거도 예수 텍스트가 거기 들어가요. 예수 처형기에 딱 그 텍스트인데요. 그게 이제 거장이 쓰는 소설이거든요. 거장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스터 해서 M인데, 그 예수 처형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소설인데,
이거 여러분 참 읽으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특히 종교적인 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근데 그 초점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 입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빌라도, 본시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뇌, 비겁함, 그거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 그 예수 처형기의 그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뇌하는 빌라도하고 이 소설 바깥에 그 소비에트 시대 스탈린차의 소비에트가 또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텍스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거장이 쓴 소설을 마르가리타가 읽고, 그리하여 뭐 예루살렘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마르가리타가 그 소설을 읽을 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굉장히 소설이 유기적으로 잘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설은 다 장편이고요. 주제의식이 일단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신과 머저리도 그렇지만, 이거를 쓸 때 이청준이 27세의 청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보다 많지 않잖아요, 나이가. 근데 이청준은 이미 남다른 주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문학에 들어온 것 같아요. 소설을 씀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기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싶은 얘기를 쓴다, 이거보다도, 그것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주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작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이제 본인이 꾸준히 노력해갖고 이제 열심히 쓴 것도 물론 있죠. 그게 되게 크긴 한데, 그 큰 주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짧은 소설을 봐도 이제 느껴지는데, 기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바깥 텍스트가 있고 2번 이제 안 텍스트가 있는데, 이 바깥 텍스트는 나아가 이제 화자입니다. 얘가 동생이에요. 동생이고 이제 형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동생 입장에서 형의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동생인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혹은 그리지 않는 화가예요. 그 다음에 형은 수술을 하지 못하는 혹은 수술을 하지 않는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형이 이게 수술을 못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어떤 소녀를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의료사고 아님이 확실하지만 형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자기의 그 집도 하에서 이제 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큰 죄책감을 이제 가진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것이 이제 형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가가지고 형이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얼굴을 못 그려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의 화실에 혜인이라는 이제 그 조금 나이가 있는 이제 제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둘 사이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호감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혜인이는 또 형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혜인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나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은 결혼한 상태인데, 여기 아주머니라고 나와가지고 조금 저는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형수예요. 형수인데 삼각관계에 있다가 형이 뭐라 해야 되나, 이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를 쟁취하다시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결핍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바깥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가 다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음산한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동생이 그 얘기하는 형의 개서의 가장 큰 트라우마, 큰 어떤 상처의 덩어리, 그게 뭐냐 하면은 10년 전 일인데 폐장과 탈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북도, 평북의 강계 지역인데, 그 이제 6.25가 있었을 때 이야기. 근데 이제 형이 패하고 잔해서 죽을 뻔 하다가 결국엔 탈출에 성공했다. 근데 이제 누구를 죽였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내가 희뿌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를 잘 모르는데 형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시점부터 엉뚱하게도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트라우마를, 집도 그 외과인데 자기의 트라우마를 소설 쓰기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외과의의 이야기가 이제 형의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